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으로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껏 살면서 참 많은 굴곡진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 삶은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비참했습니다. 물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찾게 되었지만 그 삶을 얻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죠. 젊은 시절에는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나이가 들어선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며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인생을 포기한 그때 저를 찾아온 귀인을 만나 전 다시 제 인생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베풀었던 선행이 큰 복이 되어 다시 저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알 수 있다고 하나 봅니다. 저는 평생 가도 잊지 못할 뼈아픈 상처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20대 젊은 시절 만나 연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쁜 아들도 하나 낳아 잘 키우고 있었죠. 남편이 엄청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카센터를 운영하며 제법 먹고 살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30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남편이 7살 어린 카센터 젊은 여직원과 바람이 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10살짜리 아들이 있는 애 아빠가 말이에요. 그때 그 일은 제 인생을 뒤집힐 정도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죠. 하지만 저에게 바람 피운 것을 들킨 남편 놈은 정말로 뻔뻔했습니다. 바람 피운 상간녀에게 눈이 뒤집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 시절이라 제가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해도 남편 놈은 화를 내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이랑 그거 전부 간통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당신 간통죄로 나 고소하면 나랑 이혼도 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 차라리 고소해줘라. 그러면 내가 벌 받고 우리 미연이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당신은 당신 자식 생각은 하나도 안 하지? 아이 아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지금 당신 아이를 두고 그것이랑 살려고 콩밥을 먹겠다는 거야? 자식? 그런 거 나 필요 없어. 미연이가 자기랑 결혼하면 내 자식 낳아준다고 했다고. 너 같은 거가 낳은 자식 아주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좋아. 그러면 내가 너희 두 쓰레기 진짜 고소해줄게. 너도 네가 저지른 벌 달게 받아. 그때였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늦은 밤 잠든 줄만 알았던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와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던 겁니다. 아빠, 나랑 엄마 버리지 말아요.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아빠, 우리 아빠잖아. 다른 사람 아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상한 아줌마한테 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아요. 아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아빠 아들인 내가 최고라고 했잖아. 최고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말 귀찮게. 이거 놓지 못하겠어? 애 교육 잘 시켜놨다. 집에서 애를 어떻게 가르쳤으면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들 말하는 데 끼어들기나 하고. 니들 전부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저희 아들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넘어지며 철퍼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 놈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짐을 싸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우는 아들을 꼭 안으며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참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일을 바로 실행했습니다. 전 남편 놈과 상간녀를 증거를 잡아 진짜 고소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 범죄자가 되어도 상간녀와 살고 싶다고 했으니 쥐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준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자의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고생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남편과 이혼한다고 받은 것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음식 장사였어요. 다행히 남편 몰래 결혼 전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두었던 비상금이 있어 그 돈으로 저희 모자가 생활할 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딸린 가게를 얻어 식당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저희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 놈에게 그런 일을 당하고 나자 악착같이 돈을 벌어 소중한 내 새끼 잘 입히고 잘 먹이며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아줄 것이란 생각뿐이었죠. 제가 차린 것은 찌개를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느라 많이 힘들긴 했지만 다행히 제가 제법 손맛이 좋아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며 생활도 점점 나아지는 듯 했죠. 게다가 부모의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어서인지 철이 일찍 든 저희 아들은 말썽 한번 안 부리고 혼자서 뭐든지 척척 해내던 천사 같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힘들까 봐 그 어린 고사리 손으로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알아서 숙제를 하고 장사일이 바빠 밥을 늦게 줘도 배고프다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던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남편의 배신보다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저와 살게 되면서 전학간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가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죠. 저의 아이는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저의 아들 장례식장으로 달려오더라고요. 동배야, 우리 아들 동배야. 이걸 어쩌면 좋아. 전부 아빠 탓이다. 아빠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너희 엄마랑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필요 없다며 아이 손을 매정하게 뿌리칠 때는 언제고. 어린아들 장례식장에 찾아와 울고 있는 남편의 울음소리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들고 와 남편 놈에게 뿌려주었죠. 이 짐승보다 못한 자식. 네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그 더러운 주둥이를 지금 감히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젊은 년한테 미쳐서 지 자식까지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 타령이야. 네 놈이 바람 피우지 않고 계속 같이 살았어도 우리 동배가 나랑 이사가서 다른 학교로 전학 갈 일도 없었고 그러면 소풍 가서 죽는 일은 없었어. 네 더러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나가. 너는 우리 아들 아빠 될 자격도 없는 놈이야. 여보, 내가 전부 잘못했어. 사실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많이 후회했어. 미연이랑 사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당신이랑 동배 생각밖에 안 나더라. 그래서 미연이 버리고 당신이랑 동배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게 날 놔줘야지. 내가 가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잖아. 여보, 우리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합쳐서 자식도 낳고 생활하다 보면 동배도 잊을 수 있을 거야. 이 미친 자식, 이 짬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잊어.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내 아들 동배. 내 가슴에 영원히 묻고 살 거야. 너 어디 오늘 우리 아들 목까지 나한테 당해봐. 어린 것이 믿었던 아빠한테 배신당하고 얼마나 아팠을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내 새끼 살려내. 내 하나밖에 없는 새끼 살려내라고. 저는 그날 피눈물을 흘리며 남편 놈의 머리를 잡고 악에 받쳐 꺼들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죽어라 남편 놈을 때렸어요. 제가 반실성한 사람처럼 굴자 남편은 무서웠는지 결국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는 남편 놈을 향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 눈에 뜨이면
그때는 둘 중 하나는 죽는 거라고 진짜로 끝장을 내겠다고 말해주었죠. 쓰레기 같던 남편 놈은 겁을 먹었는지 그 일이 있고 난 뒤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남편은 저희 아들이 죽고 가게도 내팽개치고 폐인처럼 산다고 하더라고요.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해요. 남편의 고통을 곁에서 고스란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 놈을 먹여 살리면서요. 그런데 둘의 불행을 보면서도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제 목숨줄 같던 소중한 아들이 떠났는데 무엇이 눈에 들어오겠는지요. 하지만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 저희 아들이 떠난 후 몇 달 뒤 그런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가게 장사를 하지 않고 새가 밀리자 집주인이 그럴 거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희 두 모자가 생활하던 방이 딸려있던 저희 가게는 저의 아들과 살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다시 그때부터 가게를 열고 악착같이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이 장소를 잃어버리면 제가 진짜 살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을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죽고 난 뒤 나쁜 곳이 아닌 좋은 곳으로 가 저희 아들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저희 가게는 요즘 소위 말하는 맛집으로 주변에 소문이 나며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저의 가게로는 손님을 전부 받을 수 없어 가게 옆가지까지 빌려 장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니 작은 건물이긴 했지만 제가 건물 1층 전체에 세를 내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되었을 무렵인데 어느새 저는 돈 잘 버는 잘 나가는 가게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저의 가게에서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인연을 만나고 맙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한 아이가 저희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구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특이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해 저희 가게 앞으로 와 손님들이 먹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어쩌면 그 아이가 집이 가난해 밥을 못 먹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가게 문을 열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딱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또래의 남자아이로 저희 아들이 생각나 도저히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꼬마야, 너 혹시 배고파서 그러니? 그래서 매일 아줌마네 가게 앞으로 와서 사람들 먹는 거 구경하는 거야? 아줌마가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 가게 들어와서 밥 먹고 갈래? 됐어요. 제가 무슨 거지인 줄 아세요? 저 배 하나도 안 고파요. 그냥 심심해서 그랬다고요. 아이는 제가 말을 걸자 그 길로 달아나듯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아이는 계속해 저희 가게 앞으로 와 손님들을 구경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주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아이가 또래 친구들에게 가게 앞에서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의 놀림에 아이는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어요. 거지 자식, 너 왜 이 가게 앞에 있냐? 배고파서 사람들 먹는 거 구경하러 왔냐? 아니거든.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거야. 웃기고 있네. 야, 너 아빠 죽고 너 이제 거지 돼서 너네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쌀이랑 돈 꾸러 다니는 거 내가 봤거든?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희 엄마 우리 엄마한테도 와서 돈 빌려갔어. 그리고 이 자식 엄마 청소부라서 매일 건물 화장실 청소한다? 으악, 김동배 더러워. 화장실 청소나 하고. 어쩐지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더라. 옷도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김동배르 거지래요 거지래요
나 거지 아니야. 나 배고파서 여기 있던 건 정말 아니라고. 엄마, 엄마. 저는 아이의 이름을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떠난 저희 아들과 똑같은 이름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성씨까지 하나 틀리지 않고 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아예 아이를 벽에 몰아붙여서 작정하고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머리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글쎄 어느새 제가 저희 아들과 같은 이름의 아이를 향해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본능적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있던 아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죠. 얘, 너희들 우리 동배한테 뭐 하는 짓이야? 누가 이렇게 못된 짓 하라고 그랬어? 아줌마가 누군데 참견이세요? 맞아요. 우리 동배 엄마 얼굴 아는데 아줌마는 동배 엄마도 아니잖아요. 나 우리 동배 큰이모다 어쩔래? 내가 오늘 동배 보고 싶어서 가게로 놀러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동배가 가게 밖에서 혼자 놀고 있었던 거야. 동배야, 큰이모 말 맞지? 아이를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편을 들어주던 저를 보고 놀라는가 싶더니 저의 말에 제가 아이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큰 이모라고 말했던 것을 눈치채고는 제 장단에 맞춰줬어요. 맞아. 우리 큰이모야. 우리 이모가 나 가게에 놀러 오라고 해서 여기 있었던 거라고. 뭐? 동배한테 이모가 있었어? 너희들 전부 잘 들었지? 그리고 동배 엄마가 하는 청소부 일이 어떻다고 너희들 놀리는 거니?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업이 무엇이 되었든 값진 거라고. 게다가 우리 동배가 거지긴 왜 거지야? 너희도 우리 가게 동네에서 음식 맛있기로 소문난 음식점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내가 돈도 아주 많이 번다고. 동배 이모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우리 동배가 정말로 입을 옷이 없겠어? 내가 옷도 많이 사줘서 동배 집에 좋은 옷들도 엄청 많은데 그냥 동배가 이 옷을 제일 좋아해서 매일 입고 다녔던 거야. 뭐야, 김동배 그런 거였냐? 그건 우리가 몰라서 오해했네. 그런데 너희들 저기 앞에 초등학교 다니지? 거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신데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너희들 우리 동배 괴롭혔다고 혼내주라고 할까? 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너희 부모님들 전부 불러서 너희들이 우리 동비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희들 부모님께 엄청 혼날 텐데 괜찮겠어? 안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저 진짜 죽는다고요. 맞아. 그러면 엄마 나 밖에 나가 못 놀게 하고 학원 보낸다고 할걸? 에이, 다시는 동배 안 괴롭히면 되잖아요. 얘들아 가자. 아이들은 제 말에 바로 도망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다시 불러 세웠죠. 잠깐! 너희들 동배 놀리고 괴롭혔던 건 사과하고 가야지. 너희들 이대로 그냥 가면 내가 진짜 내일 교장 선생님 만나러 학교로 찾아간다. 그러니까 어서 우리 동배한테 놀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해. 알겠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김동배, 내가 놀려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래, 나도 잘못했어. 너 거지 아니니까 우리 다시는 너 보고 거지라고 안 놀릴게. 너희 이모한테 교장 선생님께 이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줘. 미안해. 알겠어. 너희들 사과 받아줄게. 다시는 나 놀리지 마. 저는 아이들에게 또다시 친구를 놀렸다가는 그때는 정말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알아듣게 타이른 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던 저희 가게 앞을 구경하던 아이에게 고개를 숙여 시선을 맞춰 말했어요. 너 이름이 동배니? 아줌마가 너 동배라고 불러도 되지? 네. 아줌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배야, 아이들이 놀려서 많이 놀랐지.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아이들이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동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배 엄마는 누구보다 훌륭하고 멋진 분이셔.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가 저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엄마 속상해 하실까 봐 아이들이 놀리는 것도 엄마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저보고 거지라고 놀려서 저 거지 아닌데 자꾸 거지래요. 동배야, 절대 거지 아니야. 아줌마가 잘 알아. 그냥 동배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하게 살 뿐이야. 그게 나쁜 것도 절대 아니고. 아줌마도 동배처럼 힘들게 살 때가 있었는걸? 그리고 동배 학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성공해서 멋진 사람이 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지금 아이들한테 놀림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동배가 나중에 성공해서 저런 못된 아이들 혼내주면 돼. 정말요? 아줌마,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 잘 다니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줌마처럼 가게 가진 멋진 사장님이 될 수 있냐고요? 뭐? 찌개 장사하는 아줌마가 멋지다고? 그럼 열심히 공부하면 아줌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동배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나저나 동배, 너 밥은 먹었니? 아줌마가 오늘 일하느라고 아침부터 굶어서 배고파서 그러는데 동배가 아줌마랑 같이 밥 먹어줄 수 있어? 아줌마가 돼지고기 많이 넣고 김치찌개 계란말이 해줄게. 김치찌개요? 계란말이요? 응. 혹시 동배 아직 어려서 매운 거 못 먹나? 아니요. 저 김치찌개 진짜 좋아해요. 계란말이도요. 그래? 그러면 아줌마랑 들어가서 어서 밥 먹자. 아줌마가 밥을 제때 못 먹어서 그런가 많이 배고프네? 그렇게 어린 꼬마 친구와 저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이야기해 아이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저희 가게에서 돌보며 식사를 챙겨주기로 했고요. 맨 처음 아이 엄마는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며 사양하려 했지만 제 사정을 이야기하자 동병상련 아픔을 겪었던 저의 사연에 마음을 열며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아이 엄마와 저는 정말로 친한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아이도 정말로 저를 큰이모라 부르며 잘 따르게 되었죠. 저에겐 피는 전혀 안 섞였지만 생각지도 않은 자매와 조카가 하나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이를 돌보며 사랑을 주다 보니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저희 아들에 대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삶의 진짜 활력을 찾아가게 되었죠. 아이는, 아니, 새로 생긴 저의 조카는 아침 등교 전 항상 저희 가게에 들렀습니다. 이모, 나 학교 갔다 올게. 우리 동배 잘 다녀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아이들이 이제 동배 괴롭히지 않지? 이모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나 괴롭히는 애들 이제 없어. 그래, 정말 다행이다. 이따 학교 끝나면 어디 가지 말고 바로 가게로 와야 해. 알겠어. 그리고 이모, 내가 이모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할 말? 그게 뭔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모 사랑해. 우리 엄마 다음으로 사랑한다고. 아이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쑥스러운지 얼굴을 붉히며 도망치듯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떠나고 누군가에게 듣는 사랑한다는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죠. 꼭 세상을 떠난 저희 아들을 대신해 조카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에 올라갈 무렵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울보다는 먹고 살기 편한 아이의 엄마 친정이 있는 시골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아들과 똑같은 이름의 조카와 헤어지게 됩니다. 떠나기 전 아이는 저를 꼭 껴안고 말하더군요. 이모, 잘 있어. 내가 자주 전화하고 편지할 테니까 꼭 나한테 답장해줘야 해. 그래, 우리 동배도 건강하고 거기 학교 가서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지금처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응, 이모. 내가 크면 성공해서 이모 꼭 만나러 올 테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야 해. 이모.
동배야, 걱정하지 마. 이모는 항상 여기서 동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동배 씩씩하고 멋진 어른으로 잘 커야 해. 이모 가게 전화번호랑 휴대폰 번호 알지? 이모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기로 연락하면 돼. 응, 알겠어. 동생도 조심해서 가. 자주 연락하고. 응, 언니. 그동안 우리 동배 잘 봐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자주 연락할게. 언니 건강해야 해. 그렇게 저는 조카 같던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고, 초반에만 해도 아이와 아이 엄마와 자주 연락하며 편지도 주고받고 지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레 연락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세월의 흐름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전 60대에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그래도 나름 성공해 작은 빌딩의 건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있을 때부터 운영하던 가게 건물을 건물 주인에게 아예 사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건물을 사며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었고 1층에는 제가 했던 찌개 장사를 그대로 하고 위에는 여러 가게 임대를 주고 꼭대기에는 제가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60대가 되어서까지 가끔 잠깐이지만 저와 같이 생활하며 밥을 먹었던 제가 조카라 부르던 아이와 동생이라 부르던 아이 엄마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컸을지 참 많이 궁금했죠. 소중한 인연이 끊긴 게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끔 추억을 떠올리며 노후를 보내도 괜찮겠다 싶었죠.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지요. 늙은 나이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믿기 힘든 청천벽력 같은 큰 사건이 저에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죠. 그것도 오랜 시간 알고 지내던 제가 믿고 있던 친구에게서요.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니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가 돼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기를 쳤던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오랜 시간 여러 해 동안 보고 지냈던 사이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도 없었고 믿을 수 있는 사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참으로 바보 같게도요. 복자 너 건물에 투자해볼 생각 없어? 투자? 아유, 됐어. 이 나이에 무슨 투자. 그게 아니고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래. 너도 우리 아들이 부동산 하고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아는 사람들이랑만 해서 오피스텔을 크게 하나 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수익이 투자금의 3배는 된다고 하더라. 뭐? 그렇게나 많이? 그래. 원래 건물 짓는 게 남는 장사라고 하더라. 어차피 우리 아들이 하는 거니 사기당할 염려도 없고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때? 지금 우리의 사업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많지만 특별히 복자 너 생각해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거저 돈을 버는 건데 남 주기는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이왕 돈 벌 거면 나랑 친한 네가 버는 게 좋지. 그 후 친구는 고민만 해보라며 저를 오피스텔을 지을 땅이라며 데리고 가 아들을 시켜 건물 설계도를 보이며 공사 현장도 보여주고 사무실도 데려가 다른 투자자들도 만나게 해주며 제가 100% 믿도록 행동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지만 조금은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왜 의심을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덜컥 대출을 받아 친구 아들이 한다는 오피스텔 건축 사업에 투자를 했던 겁니다. 저희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후 친구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친구 아들의 사업에 투자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던 거죠. 현수가 나야. 요즘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어떻게 건물은 잘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아무 문제 없지. 넌 그냥 나랑 우리 아들만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건 그렇고 얼굴도 보고 싶고 하니까 언제 우리 가게 놀러와. 현숙이 네가 좋아하는 동태찌개 끓여줄 테니까. 그래.
아이, 그런데 요즘 아들 사업 도와주라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드네. 그래도 내가 조만간 시간 내서 너희 가게 들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 그러면 이만 바빠서 끊는다. 그러다 결국 저에게 일이 터지고 맙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제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친구 아들이 하는 부동산으로 달려갔죠. 그러자 사무실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저처럼 친구와 친구 아들을 찾으러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친구 집으로 황급히 달려갔어요. 그런데 친구 집은 이미 짐을 빼고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처 부동산에 알아보니 얼마 전에 집이 팔려 전 주인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전 알게 되었죠. 제가 친구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요. 말로만 듣던 부동산 투자 사기를 제가 당하고 만 것입니다. 저는 그때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내 건물, 내 가게. 이를 어쩌면 좋아. 그 후 알게 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친구와 친구 아들은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한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친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친구가 보여줬던 건설 현장도 다른 사람이 짓고 있던 오피스텔의 건설 현장을 찾아가 자신이 아들이 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감쪽같이 속고 말았고요. 친구를 부동산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도망간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이 있으니 은행에 당장 매달 나가는 이자와 빚을 갚지 않으면 건물이 넘어갈 판이었죠.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함께 변호사를 고용하긴 했지만 변호사의 말은 사기꾼들이 도망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들을 잡기를 기다려야 하지 딱히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늙은 나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거의 제 반평생을 함께한 가게까지 잃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때는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마음 같아서는 확 이 세상을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기에 가게를 열어 장사를 했습니다. 가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벌어 가게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손님이 뜸한 오후 3시쯤 정장을 잘 차려입은 어느 멀끔한 젊은 신사 하나가 저희 가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 1인분이랑 계란말이 부탁합니다. 네, 손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젊은 신사는 제가 만든 김치찌개랑 계란말이가 나오자마자 맛있게 먹으며 앉은 자리에서 밥 3공기를 싹싹 비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먹성이 좋다 생각했죠. 그런데 밥을 다 먹은 젊은 신사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웃으며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이야기하더군요. 사장님 실력 여전하시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들 얼굴은 전부 알고 있어서 그러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라 혹시 저를 아세요? 저 모르시겠어요, 사장님? 그동안 빌린 밥값 내려왔어요. 이모, 나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나 이모 조카 동배야. 동배? 뭐 동배? 네가 정말 우리 동배니? 이모 나야. 이모 조카 동배. 아이고, 우리 동배가 이렇게 컸네. 동배야, 내 새끼. 이모. 제가 해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던 젊은 신사는 다름 아닌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저희 조카나 다름없던 그 아이였습니다.
매일 저희 집에 찾아와 저에게 보살핌을 받으며 제가 해준 밥을 얻어먹었던 그 꼬마 아이요. 저희는 그렇게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서 그동안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조카의 말로는 중간에 갑자기 엄마가 아프며 오랜 시간 투병을 했다고 합니다. 위암이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지금은 다 나은 상황이었지만 그때는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때 조카의 외조부가 가지고 있던 땅이 갑자기 재개발이 들어가며 땅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걸로 다행히 엄마의 병원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엄마의 암투병이 끝나고 조카며 조카 엄마며 저에게 연락을 해보려 했지만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가 저희 가게 건물을 사 새 건물을 짓고 있던 때라 가게 전화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게다가 조카와 조카 엄마가 연락이 끊겼다고 생각했던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면서 서로 연락할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도 조카는 저를 잊지 않고 있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저희 가게 간판을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카에게서 뜻밖의 기쁜 소식도 듣게 되었죠. 나 이모 덕분에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 됐어. 이모가 그때 나보고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하고 멋진 사람 될 수 있다는 말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서 이모 만나서 이 사실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던 거야. 세상에, 우리 동배가 정말 변호사가 됐다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내 새끼 장하다. 정말 장해. 이모는 그동안 잘 지낸 거야? 우리랑 연락 끊기고 어떻게 지낸 거야? 그럼 나야 뭐 장사하면서 아주 잘 지냈지. 그런데 얼굴이 왜 이래?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는 조카에게 제가 사기꾼 친구에게 당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카는 제 말에 화를 내며 분노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조카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아주 뜻밖의 말을 해왔던 겁니다. 이모,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동배야, 마음은 고맙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도와준다는 거야. 이모는 네가 이렇게 찾아와서 내 이야기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이모, 이래봬도 나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모의 변호사가 돼서 뭐든 도와줄게. 맞다. 우리 조카 변호사였지? 그런데 정말이야? 정말 동배가 이모 도와줄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모 울지 마. 이젠 이모 곁에 내가 있잖아. 그런데 이모가 가진 거라고는 이 건물밖에 없는데 만약 그 사기꾼들 못 잡으면 어떻게 하지? 이모는 앞으로 뭐 먹고 살아? 이모,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어렸을 때 이모가 나 키워줬는데 내가 반은 이모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모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이모 가게만큼은 아니지만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줄게. 내가 그 정도 능력도 된다고. 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신세를 줘. 그리고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나 줘야 하니? 그런 건 안 줘도 돼. 그리고 어렸을 때 이모가 나 키우다시피 하면서 내가 이 가게에서 먹은 밥값이 얼만데 그 공짜밥 이젠 내가 제대로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모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있어. 조카는 그날부터 정말 저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입은 피해 사실이며 계약서며 같이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과 증인 진술이며 통신기록 등을 확인했죠. 그리고 나이가 든 데다 보통 사람인 저 같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꼼꼼히 다시 살피며 찾지 못했던 추가 증거들까지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 잡았어! 잡았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막 연락이 왔는데 그 사기꾼들 잡아서 서울로 연행해 오고 있나 봐. 뭐? 그게 정말이야? 아마 경찰서에서 이모한테도 곧 연락이 갈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모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안히 있어. 동배야, 정말 고맙다. 그런데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잡은 거야? 이모가 준 증거 자료 중에 친구라는 그 사기꾼 여자랑 대화한 문자 내용 있었잖아. 그거 보고 찾았어. 이모랑 대화할 때 그 사기꾼이 친한 친척이 시골에 산다는 말이 나와서 혹시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경찰관한테 연락해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거기서 숨어 지내고 있었지 뭐야? 경찰관들도 조만간 내려가 확인해 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 내가 그랬지? 나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래, 이 이모한테는 우리 동배밖에 없다. 가게 오면 이모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들러. 알았어. 이모 그러면 내가 또 상황 보고 전화할게. 사기를 쳤던 친구와 친구 아들은 친척 집에 숨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친척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했고요. 알고 보니 조만간 사기친 돈을 들고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그 사기꾼들을 놓칠 뻔했던 겁니다. 저는 다행히 사기당했던 돈을 일부 빼고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기꾼 일당들은 제가 투자했던 돈을 전부 써버려 없으니 콩밥을 먹겠다고 나왔지만 제 투자금 전부를 빼돌려 친척 계좌로 입금시킨 정황이 드러나며 전부 토해내야 했죠. 그렇게 친구며 친구의 아들이며 두 사기꾼을 도운 친척까지 전부 교도소행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도 친구는, 아니 이제 친구라도 부르기도 싫은 그 사기꾼은 아들과 함께 사기죄로 오래도록 감방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늙은 나이 노후를 감방에서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전 자매처럼 지낸 제가 동생이라 부르던 조카의 엄마와도 다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이게 얼마만이야.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동생 반가워. 나도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때 연락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무슨 그런 말을 해. 동생 건강이 더 중하지.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거면 된 거야. 내가 동생이랑 동배 다시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나도 언니. 우리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 이모. 우리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러자.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남았네. 사기꾼 친구를 보내고 나니 저에게는 절대로 저를 배신하지 않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저의 아들 같은 조카와 친자매 같은 여동생을요. 그리고 저는 은행 대출금을 전부 갚으며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식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난 뒤 조카와 여동생이 저와 같이 살겠다면서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와준 것이었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살자면서요. 그 동생은 제 일을 도와주겠다면서 매일 제 가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조카도 일이 끝나면 회사 동료들을 데리고 저희 가게에 밥을 먹으러 자주 와주었고요. 그리고 일만 알았던 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여유를 부리면서 직원들에게 가게를 맡기고 가끔은 조카와 동생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갈 때도 가기 전 찌개를 만드는 비법 육수며 재료며 운영 등 기본적인 것은 미리 꼼꼼히 챙기고 갔지만요. 그리고 조카와 동생과 재회하고 1년이 지난 최근에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조카가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라고 하는데 조만간 저에게 소개시켜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여러 일들을 겪는다지만 제 인생은 참 웃지 못할 여러 우여곡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제 인생에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 이렇게 늦은 나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고난했던 인생 전부를 보상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 생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는 제가 20년 전 했던 선행으로 큰 인생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 정말 사실인가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 사연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시는 일이든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착하게 살아봅시다.